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뭐예요, 엄마? 갑자기 부르시고 무슨 일이세요? 맞아요,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네 남편 이름이 어딨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사실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고 어떻게 할지도 내 권한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다 무시한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정미숙 할머님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시장 국수 장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진 속 남편의 모습도 흐릿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그 시절,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씨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됐습니다. 미수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들 영광이 잘 부탁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영광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에게 남은 건 남편이 진 산더미 같은 빛과 새파랗게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죠. 당신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정씨 할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못할 게 뭐 있겠어. 살고자 하면 다 살 수 있어. 그 말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사다가 다듬어 팔고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설거지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장 사모님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고된 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은 갈라지고 트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영광이는 자랐습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고 덤벙대는 성격의 실수도 잦았지만 착하고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이 마음 하나는 참 예쁘구나. 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애틋했습니다. 남들처럼 똑똑하진 않아도 순수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예뻤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들이 지 아버지를 닮아 너무 유순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씨 할머니는 국수 장사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 국수는 정말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네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저 정성껏 만든 것뿐인데.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국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 덕에 마침내 동네에 작은 가게도 낼 수 있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허름하지만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 그날, 정씨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가게 한켠에 걸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셨죠. 그렇게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정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매달 저축도 할 수 있었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편 아들 영광이는 세수 끝에 수도권의 한 대학에 겨우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그날 정씨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취직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 됐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정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곧이어 아들의 이야기에 정씨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24살에 같은 대학 후배로 갓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역시 27으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가 준비됐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살 집은 있니? 돈은? 여자의 부모님은 뭐라 하시는데? 친정에선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휴, 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해야지. 하지만 영광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줄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책임감 있게 돈을 갚아야 할 거야. 알겠니?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씨 할머니는 어린 아들 부부를 위해 혼수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친정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며 부디 아들과 며느리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결혼 초기 24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는 서툴고 미숙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그런 거지 뭐. 나도 한때는 어렸으니까.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서툴러 하는 며느리를 위해 정씨 할머니는 밤낮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젖병 소독까지 뿐만 아니라 출산한 어린 며느리까지 챙겼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사실상 2명을 육아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다행히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너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말에 대답이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육아와 집안일을 전적으로 할머니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일 다니잖아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어린 손주를 데려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예. 근데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이 그렇게 바쁘면 애 돌봐줄 가정부를 쓰는 게 어떠니? 어머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더 좋잖아요.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손주가 예뻐 마다하진 않았지만 점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슬금슬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들렀다가 오느라 좀 늦었네요. 사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준비해 놓은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좀 같이 먹지 그러니? 가족끼리 대화도 좀 하고. 괜찮아요. 친정에서 먹고 왔어요.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명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늦게 오거나 아예 정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와도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씨 할머니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광아, 며느리가 왜 이렇게 명절에 안 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영이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대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들은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손자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며느리가 손주를 정씨 할머니의 집에 맡긴 날이었죠.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면 귀찮아진대요. 정씨 할머니는 손주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정씨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씨 할머니에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설명 들어야 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마침 아들은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정씨 할머니에게 연락할 가족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부재중 통화로 남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는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현영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구나. 가족이랑 같이 오라는데 혹시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줄래? 하지만 며느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 혼자서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또다시 주저리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애엄마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따로 현영이한테 따로 말할게요, 어머니.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저렇게 무심해서야 원. 정씨 할머니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씨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온 참이었죠. 이를 알리려고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가던 중 아파트 놀이터 근처 벤치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쟤 현영이 아니야? 무슨 대화를 저렇게 크게 한담? 진짜?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이번에 어디 아프시다고 연락 왔는데 내가 일부러 싹 다 무시했지. 아니, 그런 건 아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 이 나이에 홀어머니 간병까지 떠맡게 생겼어? 무조건 회사 핑계 애 핑계 대면서 절대 병원 같이 안 갈 거야.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라도. 며느리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씨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충격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신혼집의 살림살이에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주며 아들과 며느리를 챙겨줬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그저 귀찮은 짐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필요할 때는 막무가내로 연락하고 찾아오더니 정작 자신의 전화도 문자도 귀찮다며 일부러 무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문득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도 변명만 늘어놓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지. 아무래도 영광이도 알고 있었을 거야. 어차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들은 분명 며느리의 편만 들며 어머니가 이해 좀 해달라거나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씨 할머니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보듯 뻔했죠. 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아들 며느리를 너무 오냐오냐 했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말이야. 지금까지 손주를 생각해서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정씨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씨 할머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부부를 위해 모아둔 통장과 등기부등본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씨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살펴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할머님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대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셨던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씨 할머니는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받지 않으려나 보네. 그래, 내가 무시한 이 전화로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영광아, 내일 저녁에 집에 좀 들리렴. 네. 갑자기요? 너랑 현영이한테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그건 내일 와서 얘기하자꾸나. 현영이도 꼭 같이 오라고 전해주렴.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은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내 남편 이름이 어딨니?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이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너희에게 임시로 빌려준 거야. 너희가 나중에 잘 자리 잡고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었지.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나 갚은 게 있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씨 할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안 받은 거니?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랑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것도 문제지만 특히 며느리가 나를 개무시하고 연락도 일부러 피하는 꼴을 보니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니? 마음 같아선 그동안 못 받은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고 싶지만 손주 얼굴 봐서 그건 참으마. 그 대신 다른 세입자들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내. 못하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라고요? 우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상황 정말 힘들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너희가 지금 당장 월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다른 싼 집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너희도 예전처럼 어리지 않아.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렴.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태도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됐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으마. 그니까 너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렴. 어차피 너네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아들 부부는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이삿날을 정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집을 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매각하진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매달 월세를 받기로 결정한 정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도 됐지.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나도 내 삶을 즐기며 사는 거야. 정씨 할머니는 홀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제주도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왜 난 지금껏 이걸 몰랐을까? 정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은 정씨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의 대화, 작은 카페에서 마신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조용한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내가 이렇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풍경과 경험을 했습니다. 강릉의 바닷가,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살던 곳과 조금 떨어진 작은 구축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크고 편리했던 신혼집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좁고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들어온 것이어서 매달 빠듯한 이자와 월세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팍팍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마트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해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린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월급에서 남는 돈은 저축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 일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무례함과 경솔함을 후회하고 정씨 할머니에게 한 행동을 속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뻔뻔하고 어리석었던 예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머리를 깊게 숙이며 그때의 일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연락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절 위해 애써주셨는지 깨달았어요. 너네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많이 느낀 게 있긴 한 것 같구나. 진심으로 반성한 듯한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정씨 할머니는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보내기도 바쁘구나. 우리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하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연락할 일도 없을 거야. 정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면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거리를 좁히려 했었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에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말은 고맙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야. 딱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좋아.
정씨 할머니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가끔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더 좋았고, 가끔 만나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바깥 생활을 하며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결단은 가족들에게 책임과 예의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도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단 한 발짝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지. 정씨 할머니는 또 다시 여행길을 오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